여러분, 혹시 베트남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노이나 호치민을 걷다 보면 젊은이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눈에 띄죠. 도로 위를 가득 채운 오토바이들, 쌀국수 냄새가 풍기는 골목, 뜨거운 태양 아래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 활기찬 풍경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 한쪽에 늘 같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도로변 공장 담벼락에 새겨진 삼성 로고입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성이라는 곳에 가면 우리나라 여의도의 몇 배는 되는 거대한 공장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 팔리는 갤럭시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나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가 무려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무슨 폰을 꺼내드는지 아십니까? 아이폰입니다. 갤럭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씁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베트남 경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장이 있다고 경제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술이 남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이 장면 하나가 다 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안 줬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세금 환급금을 수년째 미루고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지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부패 조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계속 바뀌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인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베트남 GDP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통계가 무너졌습니다. 20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무역, 금융과 해외 투자 자문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국제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해외 자산을 가진 분들의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올해 66입니다. 1997년 IMF 당시에는 동남아시아 투자 현장을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요즘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베트남 관련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베트남 주식 펀드를 들고 계신 분, 현지의 작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 남편이 협력업체에 나가 있는 분, 그분들이 하나같이 묻습니다. 소장님, 베트남 괜찮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1997년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나라 괜찮습니까? 그리고 몇 달 뒤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오늘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혹시 지금 베트남 관련 펀드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수익률이 어떠십니까? 혹시 마이너스라면 얼마나 됩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삼성 철수로 드러난 베트남 경제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숫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25%입니다. 이것이 무슨 숫자냐고요? 2022년 기준으로 베트남이 전 세계에 팔아본 돈의 25%가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단 하나의 기업이 4분의 1을 담당한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 불가능한 숫자를 실현했습니다. 작은 나라에 거대한 기업 하나가 들어와서 그 나라 경제의 신장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줬습니다. 법인세 감면, 토지 사용료 면제, 관세 혜택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드렸죠. 2010년대 초 당시 베트남 평균 임금은 월 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얹으니 삼성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해외 투자 자문 업무를 하면서 동남아시아를 자주 오갔습니다. 2010년대 초 처음 박린성 일대를 방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만 해도 논밭과 허름한 민가들이 가득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그곳이 달라졌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기고 기숙사 건물이 올라가고 구내식당과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 전체가 바뀐 겁니다. 논밭이 공장단지로 바뀌는데 채 5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삼성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겼습니다. 2015년에는 20%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에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베트남 항구를 떠나는 컨테이너 4개 중 하나는 삼성 제품이었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없으면 베트남 무역 통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고요.
지난해 상담실에 박진수 씨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56세 직장인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베트남 성장에 투자한다며 매달 30만 원씩 적립식 펀드를 들었는데 2023년에 수익률을 보니 40% 가까이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8년 동안 2,800만 원 가까이 넣었는데 원금의 40%가 사라진 거죠. 박진수 씨가 그러더군요. 소장님, 베트남 상당했잖아요. GDP도 올랐잖아요. 근데 왜 제 펀드는 이 모양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속은 한 기업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재채기를 하면 베트남 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구조를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돈을 빚어준 사람에게 이자를 안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기업을 유치할 때 약속한 혜택을 어기면 그 기업은 떠납니다. 그게 자본의 언어입니다. 베트남 정부와 삼성 사이에 긴장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20년 무렵부터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반부패 캠페인이라는 이름 아래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 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국내 부정부패를 잡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외국 기업들에게도 겨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합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천억 원 이상이 수년째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도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가 외자 기업을 잡아두려고 세금 문제를 일부러 흐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못 떠나겠지 하는 계산입니다. 도단위 설비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 설마 세금 몇 천억 때문에 나가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공장은 옮길 수 있습니다. 설비는 팔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2010년대 중국 탈출 사례들이 잘 보여줍니다. 더 심각했던 건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베트남 현지에서 삼성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갑자기 세금 당국에서 나와서 몇 년치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을 겁니다. 그냥 외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국 1년도 안 돼서 베트남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1997년 IMF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당시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규제를 들이대자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2배로 뛰고 금리가 천장을 뚫었습니다. 외자가 떠난 자리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베트남 사업을 하시던 그 지인분도 그랬습니다. 계약도 제대로 했고 세금도 제대로 냈고 직원들 임금도 제때 줬습니다. 그런데 정치 리스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라 분위기가 바뀌면 피해자가 됩니다. 베트남에 투자된 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공장을 닫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옮깁니다. 신규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동결하고 설비를 서서히 이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제 여기 안 해요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삼성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2020년 이후 삼성의 인도 스마트폰 생산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인도에서 생산하는 갤럭시 비중이 15%를 넘겼습니다. 2023년에는 20%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 시장 공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리스크를 줄이는 분산 전략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바로 그 플러스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도 리스크 국가가 됐습니다. 이 흐름은 삼성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 삼성 협력업체 임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2022년 말에 그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녁 늦게 전화가 왔는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우리 회사가 베트남 물량 줄이고 인도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본진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고요. 그 후배는 결국 2023년 초에 귀국했습니다. 회사 인도법인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실제로 2023년 들어서 박민성 일대 삼성 협력업체들의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신규 채용이 멈췄습니다. 일부 협력업체들은 공장 설비를 싸게 팔고 철수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도 이 움직임을 보도하기 시작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나가는 걸 주인이 못 본 척하는 꼴입니다. 제가 이걸 더 실감한 건 지인의 협력업체 공장이 있는 박민성 외곽 지역을 2023년 초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되면 노동자들로 인도가 가득 찼던 거리가 한산해진 겁니다. 공장 앞 분식집, 편의점, 오토바이 수리점들이 간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만 명이 밥 먹고 생활하던 지역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하나가 지역 경제에서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일자리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1997년에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했습니다. 공식 집계만 5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직원들이 밥을 못 먹으니 동네 식당이 망했습니다. 집 살 돈이 없어지니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대출 못 갚으니 은행이 흔들렸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무너집니다. 베트남에서 지금 그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민성 일대 삼성 공장 주변 임대료가 2023년 들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 식당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세탁소, 오토바이 수리점, 편의점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노이 외곽의 원룸 공실률도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지 박민성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 있던 지역들, 태원성, 님빈성 일대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난해 상담실에 이명희 씨라는 48세 주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베트남 진출 삼성 협력업체에서 현지법인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소장님, 남편 자리 괜찮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귀국을 대비해서 국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두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전학 문제, 주거 문제, 재취업 문제를 미리 검토해두라고요. 준비된 귀국과 갑작스러운 귀국은 천지 차이가 나니까요. 베트남 GDP 성장률을 보면 2022년에 8%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5.5%로 떨어졌습니다. 표면 수치만 보면 아직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삼성 효과가 빠진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 자리를 채워줄 다른 글로벌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베트남이 삼성을 대체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베트남 관련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이 어떤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지, 삼성 공급망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목격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박민성 삼성 공장 앞에서 퇴근 버스를 기다리던 베트남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 손에 들린 게 아이폰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안을 보니 절반 가까이가 아이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직업정신이 없군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건 직업정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직한 겁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삼성폰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압니다. 자기네 공장에서 만든다는 거랍니다. 그런데도 아이폰을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이 만든 건 알겠는데 삼성이 베트남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는 겁니다. 삼성은 한국 기업이지 자기 나라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은 서울로 갑니다. 베트남에 남는 건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뿐입니다. 이게 외자의존 경제의 본질적인 함정이죠. 공장이 있어도 기술이 남지 않습니다. 생산이 있어도 브랜드가 남지 않습니다. 20만 명이 일해도 그 이익의 대부분은 서울로 갑니다. 베트남 사람들 손에 남는 건 월급 봉투뿐입니다. 그리고 그 월급 봉투가 사라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더 씁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베트남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없는 베트남 경제는 GDP 25%가 공중에 뜨는 구조였거든요. 한번 이 수준으로 의존하게 되면
을의 위치에서 갑의 행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베트남 정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5천억짜리 세금 분쟁이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최태준 씨라는 62세분이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2015년에 퇴직금 입으로 하노이 외곽에 소규모 임대용 원룸 건물을 사셨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공실 걱정이 없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으신 거죠. 처음 몇 년은 실제로 좋았습니다. 월 임대 수익이 2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23년 들어 세입자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공실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에는 공실률이 50%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5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파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공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외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정치 리스크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정부가 외자 기업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법치주의가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해외 시장을 보면서 이 원칙 하나를 믿게 됐습니다. 법이 흔들리는 나라에서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1997년에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자산이 동결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국가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신호는 항상 먼저 옵니다. 베트남도 세금 분쟁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놓친 겁니다.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보유 중인 해외 투자 상품을 꺼내서 어느 나라, 어느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 30% 이상 쏠려 있다면 분산을 고려하십시오. 특히 정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분산이 어렵다면 비중이라도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펀드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내 배당주로 일부 이동했습니다. 완전한 손실을 보곤 어렵겠지만 더 깊은 손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일 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이나 관련 자산은 지금 당장 점검하라는 겁니다. 공실이 2개 이상이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베트남 집중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십시오. 삼성 관련 종목이나 협력업체 비중이 높다면 해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진수 씨는 뒤늦게나마 펀드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국내 중소형 배당주와 니치로 분산했습니다. 손실을 다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손실이 불어나는 것은 막았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이지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억지로 팔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임대 수익이 줄더라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현지 전문가를 통해 임대 전략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삼성 직원 대상에서 현지 베트남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임대료는 낮아지지만 공실 리스크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그 나라 경제 전체에 막연히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특정 구조적 성장 엔진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엔진이 무엇인지, 그 엔진이 지속 가능한지, 그 엔진이 흔들렸을 때 대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의 성장 스토리는 삼성 하나에 너무 많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투자 당시에 제대로 분석했다면 베트남 펀드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인도가 뜨고 있습니다. 인구가 14억이고 성장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성장 스토리의 엔진이 무엇인지, 그 엔진이 흔들릴 위험은 없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유행하는 나라에 돈을 넣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구조를 보고 넣는 게 투자입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이 3가지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이 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이 무엇인가? 그 엔진이 한두 개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그 엔진이 흔들렸을 때 대안 엔진이 있는가? 이 3가지에 답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이 나쁜 나라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나쁜 기업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 어느 쪽의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게 자본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나라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삼성은 잘못이 없습니다. 5천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더 나은 환경의 나라로 이동한 겁니다. 이건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베트남 정부가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해 장기적 신뢰를 팔아버렸다는 점입니다. 5천억 원 때문에 25%짜리 수출 엔진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수지가 맞지 않는 거래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았고 자산을 분산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고객 중 한 분은 IMF 직전에 강남 아파트를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난 뒤 그분은 반값에 아파트를 2채 사셨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신문에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문은 나와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했고 삼성 관련 협력업체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성공단 인근 임대료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노이 외곽 원룸 공실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들을 보고도 내 자산을 그냥 두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준비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자산 목록을 꺼내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내가 가진 해외 자산 목록을 꺼내서 각 자산이 어떤 나라, 어떤 기업,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베트남 관련이 있다면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삼성 공급망과 연결된 자산이 있다면 해지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국적이 없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자본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의 돈도 그렇게 현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